물이 H2O인가? H2O라는 분자식에 다들 동의하기까지 5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화학의 원자론의 소위 아버지라고 하는 존 돌튼. 왜 무식하게 물은 H2O라고 했을까?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된 화합물은 한 가지밖에 몰랐습니다. 아보가드로는 이미 1811년에 자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딴 화학자들은 이걸 보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거 다 지어낸 얘기인데 H2O 분자식을 굳혀준 거는 유기화학이었거든요. 물이 H2O라는 걸 알아서 뭘 하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이 이제 어떤 연구 과정을 거치고 어떤 사고 방식으로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건가, 그런 거는 일반인들이 제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번 시간에는 이 물의 분자식이 H2O라는 아주 기본적인 과학 상식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게 됐는가? 그게 정말 정당화된 지식인가? 또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다 알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워 보이는 과학 이론도 얼마나 알아내고 정립하기 힘든 것이었던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론을 약간 제쳐놓겠습니다. 이론을 제쳐놓고 이 자연 현상 자체가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학사와 과학 철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과학에서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정답, 또 교육은 무조건 그 정답을 내줄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좀 약간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물이 H2O라는 것처럼 물이 항상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 과학 문명 사회에서는 또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또 과학을 좀 더 배운 분들은 좀 아는 척을 하면서 토를 날 겁니다. 근데 다 100도가 아니라 다만 물이 순수하게 불순물이 없고 또 기압이 이제 딱 1기압일 때, 그래서 오늘 기압을 확인하실 수 있게 기압계 가져왔는데 아주 정상 기압입니다. 오늘 1013 밀리바. 그래서 이제 1기압일 경우 물이 순수할 경우 항상 섭씨 100도에서 끓는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요. 이 제3강에서 말했던 온도와 온도계의 역사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저는 배운 게 있는데, 옛날 과학자들은 물이 그렇게 항상 같은 온도에서 끓지 않는다고 봤다는 겁니다. 뭘 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 현대 웬만한 과학자들보다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보통 간단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온도계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1760년경에 이 조지 아담스라는 사람이 제작했던 건데요. 지금 런던 과학박물관 사이언스 뮤지엄에 가면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제 측면을 보시면 이제 이런 온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화씨 212도, 섭씨 100도에서는 물이 팔팔 끓는다. Water boils, 이게 옛날 스펠링입니다. 끓는다는 vehemently, 맹렬하게 끓는다. 그건 좋은데 화씨 204도쯤, 그거는 이제 섭씨 95도 약간 넘은 건데 끓기 시작한다.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아담스라는 사람이 바보였나? 근데 바보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 왕 조지 3세가 공식적으로 임명한 왕실의 이 과학기기 제조자였습니다. 그건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었을 거고. 근데 그럼 어떤 착각을 했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물이 팔팔 끓을 때는 온도가 거의 섭씨 5도나 끓기 시작할 때보다 더 높은가?
정말 이게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래서 해보자. 간단하죠. 물 끓여보면 돼. 그래서 물을 끓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어렵거나 비싼 실험도 아니죠. 지금 이제 온도계가 몇 도인지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보이시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약 50도입니다. 이제 비커의 물이 좀 예쁘게 보이실 텐데 이제 관찰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내놓고 그 해 여름에 너무 궁금해서 제가 평소에 잘 알던 저희 그때 제가 재직했던 런던 대학 화학과 교수, 동료 교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저 실험을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방학 때라도 학생들 없을 때 학생들 쓰는 실험실 좀 쓸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아니 무슨 실험을 하려 그러는데 뭐 과학 철학하는 사람이 왜 실험은 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고 왜 해보쇼. 그러니까 뭐 저랑 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버너하고 물. 그랬더니 이제 뭐 우리 증류수 이제 통으로 만들어 놓고 쓰니까 마음 놓고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학부생 때 재미없이 강제로 하던 실험 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약 85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찰을 부탁드린 건 이런 겁니다. 이 거품이라는 게 몇 도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하나? 또 얼마나 큰 거품들이 나오나? 근데 이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만 것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미 그걸 관찰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다가 이제 좀 식히겠습니다. 아까 너무 끓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그만 게 나오다가 점점 큰 게 나오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밑에서 팍팍 올라오는데 표면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중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해 주실 것은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게 표면까지 이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가. 자,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작은 방울들이 보이죠? 지금 86도입니다. 이제 좀 더 큰 방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표면에서 그냥 차단돼 버리죠. 그런 기포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소리가 지금 부글부글 나기 시작한. 지금 90도, 91도가 됐습니다. 92도, 이제 95도. 끓기 시작했나요? 예. 그러니까 아담스가 미친 사람이 아니었죠. 98도, 99도, 100도. 맹렬하게 끓죠? 근데 101도. 불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왜 101도가 됐어요? 근데 101도가 항상 됩니다. 이 유리 비커로 하면. 그래서 지금 이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이 끼어서 김이 끼었어요. 자,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102도죠? 믿어주시고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실험입니다. 이 온도계도 바로 이 온도계였고,
아까도 보셨듯이 이 90도도 안 됐는데 기포가 형성됩니다. 밑바닥에서는. 그러나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끓기 전에 푹 하는 소리가 항상 집에서도 커피 끓여 보시면 나시죠. 이건 이제 저번 주에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 촬영진들 정말 잘 찍어주셨죠. 자, 100도가 됐고요. 막 잘 끓고, 그런데 점점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잠깐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이상합니다. 101도까지 꼭 한참 지나면 올라가 버리고. 재밌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양은 냄비. 이 요지는 그릇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잘 관찰해 주세요. 자, 저 방울이 생기기 시작하죠? 88도인데? 양은이라고 하는데 사실 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리와 니켈과 또 뭐가 있죠? 아연입니다. 그러니까 왜 양은이라고 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이제 97도 그렇게 되는데 잘 끓죠. 라면 넣어도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98도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럼 왜 온도가 다르냐? 이제 이런 걸 보시면 많은 추측들을 하십니다. 이게 뭐 열 손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양은은 훨씬 잘 끓었죠. 방울이 나오고 이 기포가 형성될 때 열을 크게 손실합니다. 물이. 왜냐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잠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끓는 물은 밑에서 열이 들어오고 기포가 돼서 나가면서, 물론 전도돼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큰 거는 그 잠열을 이루면서 그게 열의 평형을 이루어 갖고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끓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100도 가량에서 유지가 되는데, 이 기포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면 열을, 그러니까 너무 빨리 못 잃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잃는 속도는 늦고, 그래서 초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도가 넘어가는데, 그럼 재밌는 거는 왜 그럼 이 비커에서는 101도도 되고 그러느냐. 이제 그 말씀은 나중에 더 자세히 드리겠는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요지는 이 유리도 유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정말 아주 고질의 파이렉스입니다. 요즘 쓰는 비커는 표면이 정말 민들민들합니다. 근데 이제 요지는 조금 흠이 있어야 기포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좀 자세히 제가 더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또 관찰을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이제 이 끓는 모양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역시 뭐 100도 가량으로 끓고 있는데, 아까하고 다른 게 보이실지 몰라요. 거품이 나오는 곳이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두세 군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에 끓기 시작할 때는 막 거품이 나왔었는데 여러 군데서 이제 정말 몇 군데서 안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재밌습니다. 흠집이 없는 데선 발생 안 한다는 건데, 그럼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250년 후에 그때 책을 보고 알았지 아무도 이거 가르쳐준 사람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거는 기포 형성을 촉진하는 특수 재료입니다. 근데 제가 특수 재료라고 했는데 별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테플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후라이팬 같은데 눌러붙지 않도록 그 코팅하는 거죠. 그게 왜 눌러붙지 않냐? 첫째, 이게 이 물을 배척합니다. 그 소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이 기포 형성이 굉장히 이제 촉진이 되고, 지금 온도는 101.5도쯤 됐는데요. 이제 이걸 보시면은 저기서 정말 맹렬한 기포가 형성되는 게 보이시죠? 저 표면에서. 그러니까 그 양은 냄비 같은데 표면은 좀 이렇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포가 팍 형성되면서 이제 온도는 또 내려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요. 이제 이 불은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끓임의 도우미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뭐 화학 실험실이나 그런 데에서 실험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런 것을 쓴다. 옛날에는 이 대리석 같은 거를 빻아가지고 넣고, 또 유리도 갈아서 넣고, 무조건 이제 좀 다공질 표면을 쓰고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면 효과가 나올까? 이것을 이제 처음 저번 시간에 그 기체 반응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게일 리사크, 여기 그림 그렸죠. 이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 친구 또 물리학자 비오가 있었습니다. 요즘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비오가 이제 그때 이 물리학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에 얘기하기를 게일 리사크이 실험을 했는데 물 끓는 온도가 그 그릇에 따라 다르더라. 그래서 금속 그릇에서는 정확히 100도에서 끓었고, 유리 그릇에서는 101.232도. 그건 이제 좀 실험 여러 번 한 걸 평균을 내서 좀 이제 사실 그렇게 정밀한 실험은 아니었으나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 게일 리사크이 말하기를 이제 유리 같은 거를 빻아서 여기다 넣으면 그 온도는 100도로 다시 내려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론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제가 이 공학 교과서에서 이제 물 끓는 부분에서 빼온 건데요. 이론은 이렇습니다. 현대 이론인데요. 이 고체 표면에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조그만 흠집, 구멍 같은 게 있어야 거기서 기포가 형성된다는 건데요. 아까 여기서 보셨죠? 이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고 기포가 꼭 특정한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런 조그만 흠집이 있는 데서 계속 발생하고, 흠집이 없는 데서는 발생 안 한다는 건데, 그럼 왜 그럴까? 거기에 이제 또 이론이 들어오는 것이 표면 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이 왜 어떻게 해서 끓기 시작하고 왜 그 100도라든지 그런 끓는 점에서만 끓느냐?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이 액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증발을 해서 그 소위 베이퍼 프레셔를 만들죠. 그 기압. 그 프레셔가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르는 기압하고 평형이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온도의 비례는 아니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자체에서 증발되는 압력이 크고, 그 압력이 외부의 기압과 평형이 될 때 이제 끓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 액체 내에서 기포를 형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거든요. 기포가 이렇게 형성돼 있으면 표면 장력이 있어가지고, 그건 뭐냐면 물 분자들이 이 공기, 그러니까 증기 상태로 된 이 방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물 분자들이 서로를 끌어들이는 거죠. 인력. 근데 그거를 그 소위 전자를 발견했다는 그 J.J. 톰슨 선생께서 계산을 했는데, 요지는 그 표면 장력이 이 반경이 작아질수록 세진다는 겁니다. 이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0이면 표면 장력이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키우려면 절대 커지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좀 이 기포가 형성이 된 데에서 시작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딴 데선 형성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죠? 고무풍선을 불 때 처음엔 굉장히 힘듭니다. 안 부러지다가 좀 커지고 나면 더 불기가 쉽고 이제 그러다 터지는데 터지기 전까지는 잘 부러지죠. 그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끓는다는 건 이 기포 방울을 불어줘야 되는데 못 불면 이제 열이 남아서 초가열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실험은 이 커피에 관한 겁니다. 지금 물 한 플라스크를 이 전자레인지에서 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간 걸릴 거니까 그 틈을 타서 제가 잠깐 감사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할 여러 가지 실험들을 준비하는데 도와주신 이 연세대 이 융합기술연구원의 이정숙 박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또 그 융합기술연구소의 이우영 원장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셨고 그쪽 학생 박세영 대학원생 박세영 학생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뭐 증류수를 들고 다닌다든지 또 실험 기술을 항상 실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서툰 걸 도와준다든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오늘 또 시험을 보느라고 참석하지 못했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는 거는 전자레인지로 이제 물을 끓이게 되면 상당히 또 다른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물을 막 불꽃으로 달궈서 끓인다고 할 때 이게 온도가 균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릇 자체는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또 그 정말 뜨거운 그릇에 딱 닿아 있는 그 물은 또 온도가 더 높을 거고요. 그러나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그렇게 데우질 않죠. 전자레인지는 물을 직접 데웁니다. 그릇을 통해서 데우는 것이 아니죠. 이 물 분자의 뭐 회전을 빨리 하게 하고 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릇으로서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의 비등 양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물이 초과열이 돼서 터져가지고 뭐 화상을 입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건 하지 않겠고 그러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효과는 뭐냐면 커피를 타다가 좀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커피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물 하나 끓이는 것이 복잡한데요. 재밌는 거는 이겁니다. 약 25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조상은 아니지만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조상이라고 유럽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다 미리 이미 알아차리고 연구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저는 그 250년 후에 그때 책을 보고 알았지. 제가 뭐 좋은 학교도 다니고 과학 공부했지만 아무도 이거 가르쳐준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조상님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것이 이분인데요. 이제 제가 현대에서도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따 말씀드리겠고 이제 저를 가르쳐준 선생은 이분입니다. 스위스 사람 들룩. 발음이 좀 힘들어서 그냥 들룩이라고 했습니다. 들룩 날룩 하는 식으로
아주 또 재밌는 분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서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였는데 아주 뭐 박학다식하시고 관심도 모든 일에 뭐 철학부터 정말 이 물리학까지 많은데 가장 이분이 이 중점을 두고 연구한 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지질학이었고요. 하나는 기상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학에 너무나 이 열정을 보이고 이 1772년에 이 대기의 변형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을 펴낸 해에 또 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이제 이건 좀 여담이지만 영국으로 갔습니다. 뭐 친구들이 있고 해서 영국을 넘어가서 또 그래도 운이 좋게 취직을 하셨는데 그 취직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조지 3세의 부인 되시는 그 왕비의 가정교사. 그래서 그 윈저성에 살면서 이분의 임무는 매일 아침 그 왕비한테 레슨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살았는데요. 이분이 이제 1772년에 출간한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이 물이 끓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다는 게 뭘까? 정말 100도에서 끓나? 섭씨 100도에서. 근데 이 들룩의 말에 의하면 그때까지 했던 이 뭐 비등점 측정 그런 실험은 다 헛다리만 짚고 있었다.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것처럼 끓이는데 보면은 항상 기포는 물 중간에서 나오지 않죠. 항상 바닥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온도 재는 거는 중간 온도만 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룩이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포가 나오는 그 정말 뜨거운 그릇과 닿아 있는 곳에 물은 더 뜨거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왜 딴 데 가서 온도를 재고 있느냐? 근데 현실적으로 그 가장 밑에 레이어 온도를 잴 수가 없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미세한 온도계는 없습니다. 들룩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가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럼 순수한 물을 끓일 거야.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산보도 나는 물을 흔들면서 정말 4주일 동안 흔들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을 써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센 불 갖고 물을 끓여야 되는 이유는 불이 약하면 물이 안 끓는 이유는 이 수면 표면에서 또 상당한 열 손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옆으로도 물론 열 손실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안한 것이 이 중탕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천천히 가열을 하는데 열 손실이 없게. 그래서 아주 요 목이 가는 플라스크를 해가지고 물을 그 목까지 딱 채워서 수면 표면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플라스크 전체를 이 뜨거운 기름에 중탕을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열 손실 될 데가 없는 거죠. 요만한 이 수면 말고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비슷하게 실험을 했었는데 처음에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물이 좀 튀어나와서 그 뜨거운 기름에 들어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 핫플레이트를 써서 했는데도 비슷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끓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온도 너무 뜨겁지 않게. 그러면 끓습니다. 뭐 아까 같이 100도도 안 됐는데 이제 끓기 시작하고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여기도 또 역시 갈수록 그 거품 나오는 장소가 줄어든다는 그게 있고 이제 100도가 또 넘어가죠. 넘어가면서 거품은 점점 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초가열 현상이 또 벌어집니다. 물이 이제 거품이 점점 크게 나오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막 끓어서 넘치고 그러는데요. 이게 갈수록 점점 왜 기포가 덜 생길까? 그게 굉장한 의문인데 이제 아주 전혀 기포가 안 생기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온도는 지금 102도, 103도 된 겁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확 왜 안 올라와?
좀 있으면 올라가. 저렇게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팍 터지고 지금 온도가 104도 됐습니다. 근데 끓질 않는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끓는 행태가 바로 들록이 1772년 그 저서에 쓴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이건 너무 놀랐습니다. 해보고서. 그런데 이제 아까 왜 갈수록 점점 이 기포가 덜 형성되느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의 기본은 같은 건데 이 물에 우리가 순수한 물이라고 하지만 항상 기체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녹아 있어요. 공기가 녹아 있지 않으면 물고기는 숨쉬고 살 수가 없죠. 근데 이 우리가 물에다가 고체를 녹인다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녹는데 기체는 반대입니다. 기체의 용해는 온도가 낮을수록 잘 되고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덜 녹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을 처음에 데웠을 때 그 아주 조그만 방울들 나오는 거는 녹아있던 기체가 그냥 나와버리는 거고요. 맥주에서 거품 나듯이. 또 이 끓는 작용 자체에서 그 기체를 또 빼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끓으면서 점점 기체가 빠지는데 들룩의 주장에 의하면 그 기체가 용해돼 있는 게 물 끓는 거를 촉진한다는 거예요. 기포 형성을. 그래서 기체가 점점 빠질수록 못 끓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온도가 더 초가열돼서 높아질수록 그 기체는 더 빠지고 그럼 더 끓지 못하니까 또 초가열되고 그래서 이제 들룩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알고 보니까 이 우리가 순수한 물이라고 하는 거 증류수지만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죠. 기체가 용해되어 있는데 그게 왜 순수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그럼 순수한 물을 끓일 거야 했는데 기체를 빼야죠. 기체를 어떻게 뺍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물을 흔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잘못 흔들어 갖고 터본 분들은 다 알죠. 막 그게 이제 기체가 다 용해돼 있던 기체가 나와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흔들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피할 수 없는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물을 플래스크에 잘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뺄 수 있는 공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밀봉을 해갖고 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부피가 줄면서 그 위에 진공이 형성돼갖고 또 그 진공으로 좀 더 빠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흔드는 것을 4주일간 실시했다. 그동안 이 플라스크를 거의 놓지 않았다. 잠잘 때나 시내에서 일 볼 때 아니면 또 두 손이 다 필요한 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나는 식사도 독서도 글쓰기도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산보도 나는 물을 흔들면서 4주일 동안 이렇게 흔들고 나서 그 물을 이제 조심스럽게 서서히 가열해 갖고 끓여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어떻게 됐다고 냈냐면 한 섭씨 112도까지 아무 움직임도 없이 초가열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터져버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보고 싶었는데요. 정말 4주일 동안 흔들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엄두가 엄두를 못 내고 그냥 난 그럼 그분을 존경한다. 그렇게 하고 약간 다른 방법을 써서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물을 끓이면 좀 기체가 빠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한참 끓였고요. 또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공기가 새로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런던 대학 화학과 실험실입니다. 지금 조심스레 이제 부어가지고 또 이 핫플레이트에 넣어서 가열을 했는데 전혀 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온도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미 상당히
아까 그 104도 올라간 그쯤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초가열을 시킨 후에 아까 기름에 중탕하듯이 하는데 이제 이건 그래파이트 가루입니다. 모래처럼 원래는 모래로 이렇게 하는데 모래보다 좋다고 해서 이제 저 온도계 보이시죠? 지금 106도. 근데 이제 온도계를 찌르기만 해도 이제 너무 뜨거워서 하고 지금 막 108도, 109도 그랬죠. 터져서 나왔고 온도계를 넣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온도계의 표면에 있는 약간 흠집에서 막 이제 기포가 형성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터졌죠. 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터졌다가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이제 그 표면에서 막 빠른 증발이 돼가지고 또 이 온도의 평형을 이루고 이렇게 무한정 있습니다. 몇 시간을 놔둬도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유지되는 온도는 105도, 106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좀 못 참겠으면 터지고 터지면서 온도가 약간 내려가고 또 좀 가열되고 그래서 이 들룩이 이런 실험을 하면서 오랜 연구를 한 끝에 결국 이제 물이 끓는다는 게 정확히 뭔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건 뭐 실험이 잘못된 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모욕한다고 또 꾸짖으셨습니다. 과학자라고 해서 과학을 다 아는 거는 절대 아니란 말이죠. 이 첨단을 걷는 물리학자들은 물이 정확히 어떻게 끓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끓는다고 하는 게 사실은 6가지의 다른 현상을 뭉뚱그려 갖고 하는 거라는 경고만 해줬는데요. 이 물이 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교차하는 거를 잘 관찰하면 볼 수 있었고 이미 보셨습니다, 오늘. 그렇죠? 이 아담스가 관측했듯이 처음 온도가 낮을 때 나오는 거는 녹아있던 공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증기로 된 거품이 정말 나오면서 부글부글 끓는데 계속 끓으면서 녹아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증기 기포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초가열이 시작되고 또 초가열된 상태에서는 거품이 전혀 나지 않는 거 보셨죠? 그럼 그때 이 물은 끓고 있습니까? 안 끓고 있습니까? 말하기가 힘듭니다. 안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팍 터지고 그럼 그 터지는 것은 끓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현상이냐? 또 이 물과 공기가 만나는 수면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발을 하고 있고 온도는 비등점이 되거나 더 넘었는데 그것도 끓는 거라고 해야 되나? 또 이제 거품을 토해내고 조용한 증발로 돌아가고 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04년도 여름에 이런 모든 실험들을 재현하고 또 현대적 과학 지식하고 맞춰도 보고 나름대로 보충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 여름을 보냈는데 이 정말 정답이 미리 나와 있지 않은 진짜 과학적 탐구라는 거를 정말 맛본 겁니다. 처음으로. 대개들 이 얘기를 들으면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십니다. 지금도 재미있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 물 끓는 걸 절대 이제 생각 없이 볼 수 없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이제 그런 말 듣는 게 저는 가장 큰 기쁨인데요. 근데 누구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듣고 크게 화를 낸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게 두 극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뭐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한 명은 이 온도 측정의 전문가인 이 좀 젊은 물리학자였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재현한 이 현상들은 있을 수가 없고 이 비디오를 보여드렸는데도 이건 뭐 실험이 잘못된 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막 날 꾸짖으셨고 그 반대로 이 좀 나이도 드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명성도 있으신 공학 교수가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뭐 다들 아는 얘기를 저보고 뭐 놀라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모욕한다고 또 꾸짖으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 말이
틀리긴 한데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화공과나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가면 정말 액체 비등에 관한 자세한 연구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면 이제 다른 과학자나 공학자들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죠. 그러나 또 이 전문가들도 제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이 어떤 표면 상태하고 끓는 모양이나 온도의 관계는 잘 연구하고 있는데 그 용해되어 있는 기체의 역할이라는 거는 별다른 이론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많은 주제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보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가 가지는 위치를 좀 조심스럽게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적 문제를 전문가를 믿고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것은 물론 현대 사회 구성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의 권위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만 인정하는 게 적당하죠. 이 첨단을 걷는 물리학자들은 물이 정확히 어떻게 끓는지 잘 모릅니다. 그게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죠, 물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신경 쓸 시간도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끓이는 전문가는 공대에 따로 두고 있는 거고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개인의 전문 분야라는 것은 좁아지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대적 추세입니다. 이 지식의 범위와 깊이는 엄청나게 계속 늘어가고 있고 인간 개인의 능력이란 크게 늘어날 수 없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인슈타인, 뉴턴, 다윈보다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입자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는 정말 실험 하나 하는데도 몇백 명, 몇천 명의 각종 전문가가 달라붙어 가지고 하는데 그 많은 전문가 중에 그 실험 과정하고 해석 전부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경우 막 수천 명의 저자가 한 페이퍼에 한 논문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도 그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라고 해서 과학을 다 아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철학자라고 해서 철학을 모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 전문가를 존중하고 따르기는 하되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정말 뭔가를 판단하는 거는 이 민주사회에서는 비전문가가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학을 전문가의 영역만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상생활에 긴밀한 연관이 있는 현상들을 그냥 전문가한테 넘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진짜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 권위만 세우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물 안 끓여 보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현대인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물을 끓입니다. 특히 영국 사람들은 항상 이 차를 마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끓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을 진지하게 관측해 본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이 과학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 그냥 앵무새처럼 웹니다. 물은 일기압화해서 순수하면 항상 섭씨 100도에 끓는다. 항상 섭씨 100도에 끓는다.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혼내죠.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신봉을 하는데요. 그런 상투적인 관념하고 습관이 우리 일상생활과 과학 지식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저는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물 끓이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직접 실험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른다. 그렇게 포기를 해버린다면 이 과학 지식이라는 거하고 과학 탐구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의미하고 중요성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영역의 예를 들어서 직접 하는 과학 탐구의 맛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